안녕하세요. 사연 너무 잘 보고 있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재미있는 사연, 감동 사연, 사이다 같은 사연들이 많아서 평소 즐겨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사연을 안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남편과 시누이는 크게 혼나야 한다는 생각에 혹시나 전국에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속에 화를 참고 사는 분이 계실까 하여 조금이라도 위로와 위안이 되길 바라며 이 사연을 씁니다. 그분들에게 제 사연이 많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정년기쯤, 아니 그것보다는 좀 늦게 소개로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저의 시누이가 소개를 한 장본인이죠.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 저를 참 공주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대해줬었습니다. 그 남자하고 살았다면 지금과 같은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공주처럼 떠받들며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을 텐데 저한테 큰 소리 한번 안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남자랑 헤어졌냐고요? 저희 집보다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께서 저희 사남매를 홀로 키우시느라 유복하게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공부를 전교 1등할 정도로 잘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결국 대학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난이 끔찍하게도 싫었습니다. 저는 공장에 취직해서 가게를 위해 보탬이 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2명도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더더욱 저보다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직장 동료였던 시누이가 저에게 자신의 오빠를 만나보지 않겠느냐며 훅 들어온 겁니다. 선이야, 그 남자랑 헤어졌다며? 아직도 계속 쫓아오니? 아니, 회사에 찾아왔을 때 내가 쫓아냈는데 사랑한다는 편지를 써가지고 왔더라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똑같이 불행해지는 길일까봐 두렵거든. 다른 사람 만나야지. 아이고, 그랬구나. 고생했네. 그러면 혹시 우리 오빠는 어때? 만나볼래? 내가 자리 주선할게. 우리 오빠는 서울에서 무역회사 다녀, 영업이라고. 너희 오빠를? 고마운데, 뭘 걱정해. 그냥 한 번만 만나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오빠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지. 근데 서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만나봐. 그렇게 만나서 만약 둘이 안 만난다고 해도 나랑 너랑은 계속 직장 동료로 얼굴 볼 건데 우리 사이는 걱정 말고. 고마워. 그렇게까지 네가 말해주는데. 그래, 너희 오빠 한번 만나볼게. 좋아. 잘 생각했어. 내가 오빠한테 연락해서 만날 날 잡아놓을게. 저는 가난했던 전 남자친구를 잊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직장 동료였던 신우이의 말에 홀랑 한번 지금의 남편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첫날부터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저희 엄마가 빵을 좋아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근처 빵집에서 빵을 잔뜩 사다가 바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좋아하셨습니다. 듬직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영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정말 잘 알고 실천하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도 서서히 남편에게 기울었고 유머러스하고 투박하지만 섬세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순진했던 것은 무턱대고 남편은 저희 집보단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그 상황 밖에서 나와 따져보면 우리 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형편이 넉넉했다면 저와 같이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가 공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저보다 식구가 많았던 남편의 본가는 계속해서 어린 형제들을 위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남편도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설상가상으로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다니던 무역회사 사장이 몇 달째 월급을 주지 않다가 해외로 도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해 있던 건지 저한테도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엔 막노동판에 나가서 하루 벌고 하루 일하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점차 자리를 잡더니 이제 주 6일 일하는 상황이 되었죠. 저는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남편을 위해 헌신했고 갑자기 결혼 후 한 달 만에 들어선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을까요? 신우이도 결혼할 때가 되어 열심히 살 집을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같은 나이에 직장 동료인 친구였으니까 살 집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가 아직 어리다며 집에서 아이를 잘 돌보고 있으라고 하면서 일을 빼먹고 같이 살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서운한 일이고 조금 과하다고는 생각했었지만 워낙 예뻐하는 동생이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우준이 돌봐야지. 아직 한참 어리잖아. 밖을 그러고 여러 집 구석구석 돌아다니기엔 생각을 좀 해. 아니, 나는 아가씨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경선이가 내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당신이 잘 봐주고 와요. 당연히 그래야지. 걱정 말고 집에서 우준이 잘 돌보고 있어. 나는 경선이한테 가볼게. 오늘 늦을 거야. 먼저 저녁 먹어. 출근도 안 하는데 저녁까지 먹고 와요? 그렇게나 오래요? 집 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당연히 오래 걸리지. 오랜만에 경선이 보는 김에 경선이랑 저녁 먹고 오려고 그래. 그런 줄 알고 있어. 나 간다. 나오지 마. 아니, 신우이가 무슨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되는 마냥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챙겨주려고 하는지 남동생 2명이 있는 저에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남매였습니다. 아니, 무슨 경선이가 네 애인이라도 되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안 그래도 예민한 사람인데 또 무슨 핀잔과 잔소리를 들으려고 하나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사실 제 아들 우준이를 돌보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긴 했거든요. 하도 울고 보채서 그렇게 혼자 육아를 하면서 저녁도 따로 먹고 지쳐서 잠들어 있었는데 남편이 그제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일부러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는 거실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을 신우이랑 집에 들어와서도 또 통화를 하더군요.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소리가 들리는 김에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충격과 공포, 두려움으로 얼룩져 머리가 띵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치욕감과 배신감, 덜덜 떨면서 저를 강타하던 제 심장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걱정 마. 오빠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잖아. 아니, 새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어차피 담보만 받는 건데 뭘. 그 담보대출은 어차피 이 오빠가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한 돈으로 갚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새언니도 아파트 살고 싶어 했는데 내가 먼저 살게 됐네. 새언니한텐 미안하다고 전해줘, 오빠. 너희 새언니 몰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괜히 알면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안 그래? 이런 건 모르게 하는 게 낫지. 너는 네 결혼만 신경 써. 혹시나 결혼할 놈이 말 안 듣거나 이상하면 언제든 이 오빠한테 이야기해야 한다. 알겠지? 아, 참. 당연하지. 나한텐 우리 오빠밖에 없는 거 잘 알면서 또 그러네. 당연히 바로 연락하지. 아직도 오빠가 내 번호 1번이야, 알아? 그리고 내 사랑은 정말 오빠뿐이라고. 당연하지. 나도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내 폰번호 1번도 너야. 아,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좀 안심이 되네. 경선이 너는 예뻐서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 큰일 나. 늘 오빠가 데려다 주고 싶지만 이젠 거리가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미안하다. 오빠도? 못 말려, 정말. 내가 벌써 그렇게 보고 싶어? 오, 그럼. 당연히 우리 경선이가 제일 보고 싶지. 늘 항상. 그 마음은 변함없어. 결혼하기 싫어지면 언제든 얘기해. 그럴게. 오빠가 있어서 언제나 너무 든든하다. 나는 오빠밖에 없어, 정말이야. 나 버리지 마, 알겠지? 우리는 평생 같이 가기로 한 사이잖아. 피보다 진한. 그럼 우리가 피는 안 섞였어도 그 누구보다 끈끈한 사이잖아. 언제든 무슨 일 있거나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하고 언제든 이 오빠가 달려갈게. 고마워, 오빠. 또 연락할게. 오빠도 잘 들어가. 이미 집이야. 잘 자. 통화를 끊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뒤돌아 숨죽여 치를 떨면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평소에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워낙 끈끈한 남매들이 있다고 얼핏 들었던 것을 남편네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던 걸까요?
제 시누이와 남편이 글쎄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었다니. 그래서 그렇게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끈적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혼란스러운데 통화 내용에서 들은 담보대출. 설마 저희 집일까요?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나게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은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벌써 깬 거야? 언제 깼어? 사람이 말이야, 인기척도 없이. 깜짝 놀랐네. 우준인, 몇 시에 잠들었어? 그건 알 거 없고 좀 앉지? 당신한테 할 말이 아주 많아져서 말이야. 나 지금 너무 떨리고 두려운데 당신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말이야. 그런데 피한다고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니라서 정면 돌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뭐야, 뜬금없이. 무게를 잡고 그래, 사람 놀래게. 설마 아까 자다가 내 통화 소리 들은 거야? 엿들은 거야? 그래? 다 들었어.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고 우준이 태어난 지 이제 7개월 됐어. 그동안 나한테 숨긴 거 있으면 지금 다 말해. 얼른.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으니까 하나도 발뺌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한 거 다 말해. 우리 우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나한텐 안 미안하고? 아니, 그게 하나부터 내 동생 내가 챙겨야지.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잘못이냐고. 그래, 여동생은 경선이 하나지. 나도 알아. 그런데 당신이랑 경선이 친남매가 아니더라? 이건 도대체 뭔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통화 들었다고 했지. 하필이면. 그게 지금 중요해? 그래, 하나뿐인 내 동생 내가 챙긴다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참견은. 우리 집을 담보로 했다며.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당신 벌써 잊었니? 결혼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모아온 돈으로 겨우겨우 마련한 집이 이 집이었어. 아파트 살고 싶었는데 내가 모아둔 돈만으론 택도 없어서 이 2층 주택에서 사는 거잖아. 그래 놓고 뭐? 우리 집을 담보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네가 사람이니? 그게 아내한테 할 소리냐? 정말 어이가 없다. 거참, 되게 빡빡하게 구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생활비 벌어다 준 게 얼만데. 경선인 피는 안 섞였어도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걸로 째째하게 굴 거야? 당신 그렇게 속에 없는 사람이었어? 뭐? 친동생이 아닌 게 사실이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데? 그리고 내가 째째하고 속이 없다고 말할 자격이나 있어, 당신이? 그동안 막노동하기 전까지 돈 없어서 나한테 생활비 안 가져다 줬을 때 나 내 비상금으로 겨우 생활했어. 우리 우준이 생각하면서 꾹 참았다고. 그런데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아가씨 결혼해서 살 아파트를 준다니. 우리 집 재혼 가정이야. 원래는 나랑 내 위로 형 누나들 있고 내가 막내. 그러다가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지금 새어머니랑 함께 가족이 된 게 경선이랑 경호야. 난 막내로 살다가 동생들이 생겨서 좋았고 잘해주면서 애지중지하게 된 거야. 그게 다야. 그리고 상황이 안 되면 그까지 담보대출 좀 받을 수 있지. 사람이 대체 왜 그래? 그 비밀을 이제야 말한다고? 그리고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당신을 뭘 믿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겠어. 그 소중하다는 아가씨랑 평생 오순도순 살아. 우린 끝내자. 이혼해. 뭐? 이혼? 당신 그게 진심이야? 우리 우준이는 어쩌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했다가는 후회할 텐데. 감정적이라고? 그래.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내가 앞으로 너 같은 인간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 거니까 후회 같은 건 안 해. 당장 꺼져. 내 집에서 나가. 벙쪄 있는 남편을 내쫓고 저는 제 아들 우준이를 안고 한참 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시간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썩은 잿더미를 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겠는 건 이런 거짓말로 얼룩진 남편과 큰 일에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는 남편과는 평생 사는 것이 평생 불행한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가 어쩐지 친남매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애틋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친남매가 아니라 이미 다 자란 상태에서 만나서 남매가 된 사이라니요. 둘이 정말 서로를 위해주는 게 순수한 남매로서가 아닌 연인을 걱정하는 정도라는 것을 애써 외면했던 지난날의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들 우준이도 너무 어리고 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일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지금 저 상태로 양육비가 제대로 줄 수 있을지 다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어쩌면 번 돈을 그동안 시누이에게 용돈처럼 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 6일을 일하는데 생각보다 저에게 가져다주는 돈이 많이 적었거든요. 찜찜했던 것들의 퍼즐들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무심하게 그냥 넘어갔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외면했었던 제가 너무 미워지고 초라해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이대로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가지고 논 두 사람, 남편과 시누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시댁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시누이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이때를 놓칠 수 없어 다짜고짜 들어가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쫓아오려고 하자 제가 낯짝도 두껍지 어디 한번 들어오려면 들어와봐. 어제 남편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듣고 왔으니까 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시누이는 그 자리에 박힌 모처럼 오도 가도 못하고 벙쪄서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는 눈물겨운 남매입니다. 더러운 남매죠. 남매의 탈을 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니까요. 저는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폭로했습니다. 저 남편이랑 이혼할 겁니다. 저희 우준이를 키워야 되는데 우준이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요. 우준이 좀 당분간 맡아주세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시누이와 남편에게 들으면 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 남편이 저희 집 담보로 시누이 신혼집을 아파트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우리 경선이 신혼집을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어머님께서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어머님께서 결혼 전에 미리 재혼했다는 걸 알았다면 경선이가 지금 시누이 되기 전에 사실 본인이 소개해주려는 본인의 오빠랑 사실은 친남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줬더라면 저는 아마 이 결혼 안 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세아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이랑 재혼하면서 경선이와 경호가 내 딸아들이 된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애들이랑도 잘 지내왔단다. 어떤 문제라도 있는 거니? 네, 아버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죠. 그 둘은 남매 사이를 가장한 연인 사이니까요. 뭐? 아니 무슨 뚫린 입이라고 그런 막말을 함부로 짓거려도 되는 줄 알아? 어떻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니? 걔네는 성인이 돼서 남매가 되긴 했어도 둘도 없는 남매 사이로 잘 지내왔어.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둘이 사귀기라도 했다는 거니 뭐니? 끔찍한 소리 말아라. 네, 어머님. 저도 끔찍합니다. 이게 저의 현실이라니요. 그렇게 안 믿고 싶고 안 믿기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 남편과 시누이는 정상적인 남매 관계가 아니라고요. 둘이 보고 싶다고 하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들었다고요. 정말 치가 떨리고 살이 떨려서 한순간도 그 끔찍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시누이는 무슨, 이건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만만했나요? 말 좀 해보세요. 나와 이경선 다 알아버렸구나.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다. 넌 우리 오빠의 아이까지 가졌잖아. 난 그럴 수 없어서 오빠랑 이렇게만 지내고 있는데 너를 소개해주는 게 아니었어.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애초에 나한테 왜 너희 오빠를 소개한 거야? 나한테 앙심 품고 일부러 그런 거야? 맞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어? 대체 그저 네가 순진해 보였을 뿐
착해 빠졌고 딱 그뿐이었어. 우리 오빠 옆에 꼭두각시로 세우기 딱 좋잖아? 그런데 바보같이 네가 잘 걸려들더라. 뭐? 정말 끝까지 바닥을 보여주는구나. 내가 우리 우준이 봐서 여기서 참는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애는 두 분께서 봐주셔야겠어요. 저는 생활비 다 털어서 지 동생이랑 붙어먹는 못난 남편을 둔 죄로 다시 일을 해야 하니까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족 사기단으로 고소해도 모자른데 저희 우준이 앞이라서 참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에 저라도 어른 노릇해야죠. 아이고 네 꼴이야. 경선이 너 저 말이 정말 사실인 거야? 이럴 거면 왜 하필 어떻게 니네 오빠를 사랑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래? 미안하다, 세아가. 우준인 두고 가렴. 정말 미안하단다. 우리도 몰랐다. 정말이야.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내가 우선 대신 사과하마. 너도 놀랐을 텐데 얼른 가서 좀 쉬렴. 우리도 지금 들은 거 가지고 상황 파악 좀 해야겠다. 어지럽구나. 네, 아버님. 그나마 이 집구석에서 같은 사람으로서 말이 통하는 건 아버님 딱 한 사람뿐이네요. 그래도 저는 저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이대로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선희, 너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또 무슨 수를 꾸미고라도 있다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놀래신 거 안 보여? 그런데 이 아수라장 난장판에 감히 우준이를 맡겨? 네가 사람이니? 사람은 경선이 네가 덜 된 것 같은데. 경선이 너야말로 사람 맞니? 여보가 어떻게 여기? 뻔뻔하게 신우이가 개소리를 시전하던 그때 참다 못한 신우이의 예비 남편분께서 들어오시더군요. 사실 제가 시댁에 오기 전에 미리 신우이 예비 남편분한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더니 결국 제가 지금 시댁에 쳐들어갈 건데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쳐들어갈 테니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승낙했고 시댁 앞에 차를 주차해놓고 저와의 스피커폰으로 계속 이 내용을 생중계로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았겠는지 갑자기 들어와서 저 대신 저런 사이다 발언을 해줄 수 있었죠.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으신가요?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쌓인 묵은 채증을 한 번에 뚫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짜릿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자초지종을 생중계로 들어버린 신우이의 예비 남편분은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아주 쌤통이었죠. 그리고 저는 정말 억울할 뻔한 사람을 잘 살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우이 예비 남편분께서도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족들끼리 다 같이 상견례할 때 받아둔 명함을 잘 둔 덕분에 바로 연락할 수 있었는데 사람 일 정말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연락처는 받으면 미리미리 정말 잘 챙겨두어야겠어요. 여보, 이거 다 오해야. 난 여보 사랑해. 나한텐 여보밖에 없어. 우리 결혼 이제 딱 2달 남았잖아. 신혼집도 다 알아놨어. 신혼집 오빠가 해준다고 해서 잠시 만났던 것 뿐이야.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처음엔 안 믿었었는데 밖에서 너희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 이미 다 생중계로 듣고 있었어. 듣다 보니 알겠더라고. 내가 너와 네 오빠 사이에서 평생 피해자가 될 뻔했다는 게 소름이 돋더라. 쫓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우리 파혼하자. 아니, 넌 선택권이 없어. 파혼이야. 여보,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듣고 있었는데?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나만 보고 우리 결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신혼집도 마련했다니까. 정신 차리려면 정말 멀었구나. 이런 너랑 내가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었는지 한심하다.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지. 파혼으로 인한 손해금은 너한테 청구할게. 너한테 파혼 사유가 있는 거니까. 손해금 말고 원래 넣었던 돈은 어차피 내 돈이라 딱 내가 손해본 만큼만 청구할게. 난 그 정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경선이 너는 양심이 참 없네. 안 돼. 가지 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왜 자꾸 우리 끝이라고 파혼한다고 그래? 난 같이 결혼할 거야. 할 거라고. 내가 어떻게 오빠를 구워 삶아서 그 집을 구한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어? 고작 그 신혼집 때문에 나한테 일부러 더 그런 거였어? 제가 시댁에 쳐들어오고 난 후 겁이 났는지 저희 남편한테도 신우이가 연락했나 봅니다. 한 발 늦게 도착한 남편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신우이가 자기를 일부러 꼬여냈다는 그 사실에만 꽂혀서 이성을 잃었더군요. 이런 정말 멍청한 놈이 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제 남편이라니 수치스러워서 딱 죽겠습니다. 남편이 제 신우이를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대체 뭐에 빠진 건지. 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여우 같은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는 그 둘의 서사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의 처절한 말들 때문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에게 이용당하고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옳지 않은 일이기에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이나 동정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신우이가 소개해준 저에게 최대한 억지로 잘해주려고 한 게 화가 날 뿐. 그리고 저는 그 억지로 잘해주는 행동을 모두 진심으로 믿어버렸다는 게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오빠는 왜 이제야 나타나서? 오빠는 세원이나 좀 치워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지금 딱 말해. 나야 이 자식이야. 정말 다들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빠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 아니었어? 신혼집 해주고 싶었다며. 그래서 받은 게 그게 왜? 내가 나빠? 난 너한테 진심이었어. 경선이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진짜 꼴값들 그만 떠시고 눈꼴 시렵고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그놈의 순정파놀이 하시려면 둘이 나가서 하시고 놀란 어머님 아버님은 보이지도 않나 보네. 아주 그냥 둘만의 세상이길 바라나 보지? 그런데 어쩌나 경선이는 나름 자기 예비 남편한테 약간은 진심이었나 봐. 이제 이 사람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같이 나가시죠. 이 지긋지긋한 가족과는 1분 1초도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럴까요? 얼른 나가보죠. 더 이상 있는 건 정상인인 저희한테 손해겠네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신우이 예비 남편과 같이 시댁을 빠져나와 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신우이 예비 남편분은 상심이 크실만도 한데 오히려 저보다도 더 멀쩡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짠하기도 해서 저도 힘들었지만 말을 걸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알렸기 때문에 그 이상한 신우이와 남편의 가족이 되지 않게 된 것이니까요. 일말의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해야겠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말씀이 없으시길래 괜히 저 때문에 곤란하셨을까봐. 물론 그 집안의 사위가 되는 건 제가 구해드렸지만요. 아, 네. 매우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걸요. 저도 사실은 자꾸 경선이가 오빠분이랑 연락을 하길래 수상하다고 생각은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선이란 사람 자체를 엄청 좋아한다기보다는 경선이가 저를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가게 된 케이스라 별로 위기의식도 없었고 오히려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덕분에 알게 돼서 다행이죠. 저도 그 오빠분이랑 경선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걸 알았다면 절대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나저나 저보다는 더 상심이 크실 텐데 저를 걱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처음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셔서 당황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알게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좋은 새로운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야 뭐 세상엔 좋은 사람이 널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연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요. 가난한 거는 같이 열심히 돈 벌면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작부터 뒤틀린 건 싹을 잘라내는 게 맞는 것일 테니까요. 네, 정말 공감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어제 바로 남편한테 이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하신 겁니다. 벌써 도착을 했네요. 아무쪼록 컨디션 잘 챙기시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먼저 이렇게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태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걸요. 그리고 오늘 해주신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게 다시 실감이 났어요.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신우이 예비 남편분이 해주신 말이 자꾸 제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가난한 거는 같이 열심히 돈 벌면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작부터 뒤틀린 건 싹을 잘라내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이 말은 결혼 전에 저와 결혼 후 지금의 저를 관통하는 한 문장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후회에 잠겼었죠. 제가 너무 눈앞의 상황만 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이 아닌가. 그 전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졌고 용기 내지 못했던 제가 너무 미워졌습니다. 저를 공주처럼 떠받들어주고 뭐든 제가 최고라고 말해주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따뜻했던 전 남자친구가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남편과는 시누이 때문에 시작부터 뒤틀린 관계였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싹을 잘라내는 이혼이라는 결심을 한 것이 참 잘했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우준이는 아빠 없이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이런 집안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저는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롭게 들어간 직장에는 우연히도 전 남자친구가 이직한 곳으로 같은 부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불편하고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까 고민했는데 저의 난색한 얼굴 표정을 보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잠시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제가 전 남자친구 때문에 불편해서 이 직장을 다니지 않으려고 할까봐 만나자고 한 게 눈에 훤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그렇게 늘 저를 먼저 배려해주는 착하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가시밭길 갔던 오전이 지나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전 남자친구는 여전히 반듯하고 바르고 착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왜인지 모르게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점심 전에 같이 일하게 된 부서 사람들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 왜 아직 말짱한데 장가도 안 가고 여자친구도 안 사귀는지 모르겠다고 아깝고 아쉽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더라고요. 약간의 궁금증과 또 거절했다는 미안함이 뒤섞여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내가 늦었지. 미안. 생각 정리 좀 하느라고. 불편할 거 알아. 내가 오늘 사정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할게.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 그럴까봐 부른 거 다 알잖아. 난 아직 너에 대한 마음 그대로야. 밉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 보고 싶었어. 네가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홀랑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그러는 동안 나는 여전히 네가 그리워서 괴로워했어. 추억 속에 살았어.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네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널 놓치긴 싫어. 알아, 석호 씨 그대로인 거. 너무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대로인 거. 난 염치가 없어. 석호 씨한테 돌아갈 명분도 없고. 난 지금 나랑 내 아들 우준이 키우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파. 석호 씨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할게. 석호 씨가 상관없다고 하면 나 여기 계속 다닐 거야. 그치만 내 얼굴 보기 힘들다면 지금 이야기해줘. 다른 자리 알아보면 돼. 난 괜찮아. 그리고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바보야. 난 아직 너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내 맘을 너만 몰라주니. 나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하나뿐인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들어간 돈들 그러느라 늘 풍족하지 못했던 너와의 데이트가 후회가 되더라. 더 잘해줬더라면. 늘 그런 안타까움만 있었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너와 다시 마주한 게 정말 꿈만 같아. 아까 회사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 이혼했다고.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석호 씨. 날 왜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래. 이러는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아. 그리고 석호 씨랑 데이트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 오히려 넘쳤고 내가 석호 씨랑 헤어진 건 정말 바보 같고 속물 같게도 가난이 싫었기 때문이야. 어머님 누워 계시고 석호 씨가 버는 족족 들어가는데 난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 나도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자라왔거든. 이제야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이게 석호 씨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해줘야 석호 씨도 나 같은 거한테 정 떼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바보야. 우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어. 엄청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선이 너 왜 안 오냐고. 본인 때문에 나랑 너랑 결혼 못하면 안 되는데 걱정된다고. 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죽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 어린 게 걱정이 많을 것 같다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널 좋게 보셨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난 그리고 내가 너였어도 똑같이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상황에 너한테 확신을 줬어야 되는데 지레 겁먹고 도망치게 해서 미안해. 이제라도 다시 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그런 걱정이나 하고, 석호 씨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내가 너무 밉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정말. 나는 정말 다 괜찮아. 난 네가 다시 돌아와 준다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아니, 이미 행복해. 너를 이렇게 다시 마주하고 있잖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와주어서 난 너무 고마워. 고마워. 미안하고, 사랑해, 석호 씨. 전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해주자 저는 폭포수처럼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으셨는지 그걸 걱정하셨다는 게 걱정시켜드렸던 게 죄송하고 또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 제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했었다는 게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떨구고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1년 반이 넘는 세월 동안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던 전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안 변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꼭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처음 먼저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전 남자친구는 다시 연인 사이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비밀로 사내 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저희 아들 우준이를 위해 시댁과 저희 친정에 번갈아가며 맡겨놓고 퇴근하고는 우준이를 데리러 갑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껄끄럽지만 그래도 우준이에게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뺏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려면 그 시간 동안에는 우준이를 봐줄 분들이 필요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몸이 아프셔서 오래 돌봐주시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빨리 조퇴할 수 있는 날이나 외근이 가능한 날에는 일부러 친정에 맡겨서 일찍 우준이를 픽업해 갑니다. 늘 전 남자친구, 아니죠. 이제 저의 현 남자친구가 함께 해줘서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전 남자친구를 우연히 직장에서 다시 만나고 아직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고맙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에게 넝쿨째 굴러온 행복을 당장에 제가 불안하다고 해서 외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염치 없어도 저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또 그 사람도 저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남편과 신우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남편이 저 몰래 저희 집을 담보로 신우이의 신혼집을 해줬을 때 놀라 뒤집어져 쓰러질 뻔했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바로 이혼을 선언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참고 살면 속에 병만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우이 예비 남편에게 찾아가서 파혼을 하게 한 것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남편과 신우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려버리면서 복수한 것은 제가 머리털 나고 가장 잘한 통쾌하고도 마땅한 복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고 우준이와 함께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준이도 현 남자친구를 아빠처럼 잘 따르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이제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신우이가 자기를 가짜로 좋아하는 척하고 이용했다는 것에 상심했는지 무슨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알아 누워서 자기 친아들인 우준이를 보고 싶어 하거나 안부를 묻지도 않습니다. 정말 짜증나지만 화병이 나지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오히려 나중에 우리 우준이에게 지분이 있는 듯 나타날 그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겪게 된 일이 물론 달가운 건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제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맘 놓고 포기하고 깔끔하게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맞는 선택이더라고요. 혹시나 저와 같은 또는 저와 비슷한 고민으로 소가리를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저의 사연이 그분에게 큰 위로와 사이다 같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 하는 결혼인데 왜 이렇게 설레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가난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두신 보험금 등으로 걱정할 수준이 전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 남자친구와의 타이밍이 어쩌면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되었는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현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는 게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려옵니다. 받은 사랑만큼 더욱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을 베풀고 사는 현 남자친구에게도 받은 사랑을 더 많이 돌려주는 그런 현명한 아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저라면 이렇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고마운 현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한다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크게 사치하는 것들이 없고 제가 주면 다 좋다고 가지고 싶은 게 없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만난 이 사람과 앞으로도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저한테 다시 손을 내밀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거든요. 혹시 좋은 선물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그 고마운 사람에게 좋은 선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만약 선정돼서 올라간다면 저희 현 남자친구와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해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현 남자친구이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같이 들으면 또 색다를 것 같다고 현 남자친구가 먼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현 남자친구에게 그래서 더 말해야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요. 함께 해줘서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평생 저도 옆에서 석호 씨만 바라보는 아내가 되겠다고요. 곧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사연이 선정돼서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커플을 응원해주시는 마음이 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축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큰 응원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 남편과의 이혼을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 아시죠? 저희 사연을 듣고 복수나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용기와 응원을 얻어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저와 제 현 남자친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 다시 결혼을 꿈꾸게 된 것도 그 앞단에 이혼의 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해졌던 일입니다. 사람 인연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었으니까요. 무조건 참지 마시고 꼭 용기 내서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환갑을 향해 달려가는 중인 기혼 여성입니다. 평소 글과는 담을 쌓고 지내면서 자음과 모음을 잊어버릴 정도였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펜을 드네요. 며칠 밤은 이 글을 몇 번이나 지우고 덧쓰면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 별게 아닙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다 비슷하니까요. 그렇지만 제 스스로 꼭 기억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또한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행동의 이유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의미는 충분할 것 같네요. 저에게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냐고 물으면 가슴으로 키우고 마음으로 보내준 내 자식, 내 아들, 내 아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의미, 그 아이를 품에 안기까지는 절대로 평탄치 않았습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어릴 적에 한번 크게 열이 올랐었는데 그때 이후로 힘도 잘 못 쓰고 걸핏하면 툭툭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애한테 좋다는 약을 지어오고 매 끼마다 죽을 해 먹였는데도 다 뱉어내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대요. 물도 못 받아 먹을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사지를 오가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주변 어른들은 그런 저를 보며 5살을 못 넘기고 죽겠구나라고 입모아 얘기했고요. 농사꾼 부모님은 원체 집이 가난하다 보니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죽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팔자라고 생각할 셈이었다네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을 즈음 갑자기 조그마한 애가 어떻게든 살려는 것처럼 악착같이 밥을 받아먹고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고 아등바등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얘는 살 애구나, 살아남을 애구나 싶었다는군요. 부모님의 예상대로 저는 또래보다 작고 뒤처지지만 그래도 힘겹게 살아남았습니다. 스스로 몸이 약한 걸 알기에 식사 시간엔 어떻게든 남들보다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했고 뭐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입으려고 악을 썼대요. 하지만 가난한 형편은 제 욕심을 따라주질 못했고 어릴 적에 저는 내내 깡마르고 까만 여자애로 남아있게 됐어요. 배움에 대한 열망도 컸지만 학교도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죠. 3월부터 11월까지 농사일은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 고사리 손이라도 도와야 할 판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고추밭에 물 주는 일과 옥수수 따는 일, 가지밭 일 등등 해도 끝이 없던 농사일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침과 점심엔 대충 물에 밥을 말아 짠지와 함께 후루룩 마시듯 먹고 저녁엔 종일 일하느라 고단한 엄마의 마지막 일과인 소박한 밥상 앞에 모여 식사를 하던 기억들. 요즘도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그때 돌이켜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삶의 낙이라고는 없던 때였는데 뭐가 우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한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막 어른이 됐을 무렵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궁금했어요. 살아계시다면 여쭤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아쉬운 마음이었죠. 제가 20살 성인이 됐을 무렵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일로 상심이 크셨던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정확히 6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엄마가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빠가 떠난 뒤 엄마는 마음의 병을 크게 앓았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농사일을 하는 아빠를 따라 시골로 왔던 엄마인데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니 너무나 막막하고 암담했을 거예요. 밤마다 한숨도 못 자고 눈물 흘리던 엄마의 한탄이 아직도 제 귀에 선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몸이 메말라가고 마음이 굳어지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라고, 결국 아빠 곁으로 가신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떠날 때 눈물을 참을 수 있었어요. 남들은 독하다고 욕했지만 저는 엄마가 아빠 곁에서 더 행복할 거라 믿었거든요. 저라는 짐에서 벗어나 하늘에서는 부디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 뒤로 저는 친척 집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모 집이었는데 바로 부산이었죠. 경기도 산골짜기 마을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생선가게를 하는 이모 밑에서 일하며 저를 거두어준 이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모는 무심하고 냉정한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분이었습니다. 이모와 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들을 수 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바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때까지 이모는 엄마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었거든요. 궁금해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야 이모도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건지 아니면 저를 보며 엄마 생각이 난 건지 입을 여셨죠. 이모에게 엄마는 저와 같은 존재였었대요. 이모와 엄마는 7살 차이가 나서 차이가 큰 편이었는데 그 때문에 이모가 거의 엄마를 키우다시피 했다네요. 엄마도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고 밥도 잘 안 먹어서 걱정이 늘 컸대요. 그런 엄마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시골에 사는 청년한테 시집을 가겠다 하니 식구들 전부 안 된다고 뜯어말리면서 엄마가 시골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했대요. 그런데도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던 거죠. 엄마는 진심으로 아빠를 사랑해서 그게 농촌이든 산골짜기이든 상관없던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엄마와 아빠는 그 이후로 친정 식구들과 연락을 끊다시피 했고 20년이 흘러서야 듣게 된 엄마의 소식이 부고였던 겁니다. 이모는 혼자 상주를 선 절 보면서 어떻게든 저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야 엄마에게 대한 미안함, 책임감, 그리움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었다네요. 저도 이모와 함께하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라도 엄마의 빈자리와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이모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모는 가게 일을 돕던 저에게 검정고시를 봐서 학교 졸업장이라도 얻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전 단박에 싫다고 했어요. 그때의 저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저의 일, 안정적인 하루 일과를 갖는 게 더 중요했어요. 이모의 가게 일은 이제 제 일이니 일을 더 잘하고 싶었고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더 들수록 배움에 대한 열망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일이 안정돼서 그런 걸까요? 그동안 못 해봤던 일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따는 것 대신 책을 읽고 영어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했어요.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삶에 조금 더 의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배우기로 한 거죠. 책을 읽다 보니 10평 남짓한 가게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고 외국어를 공부하니 더 다양한 우리말을 덩달아 알 수 있게 됐고 문학을 공부하니 세상에 참 재미있는 게 많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삶의 의미를 아직은 찾을 수 없지만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게에서도 짬을 내서 틈틈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손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몽실 언니라는 책이었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재밌게 읽은 책인데 저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군요. 왜 저에게 이 책을 주느냐고 물으니 우리 가게에 들릴 때마다 제가 책을 읽고 있어서 재밌다고 생각했대요. 바쁜 삶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였다면서요. 처음에 저는 저를 놀리는 말 같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생선 파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책 읽는 걸 놀리는 건가? 나는 더 큰 세상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건데 뭐가 그리 낭만적이라는 거지? 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별 생각 없이 준 거였지만요. 그날 기분은 상했지만 책은 챙겨갔어요. 책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길지 않은 조그만 책이었는데 자기 전에 무심코 펼쳐 읽어보다가 밤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주인공의 삶이 너무나 기구해서 그럼에도 살아가는 그 의지가 대단하면서도 애석하게 느껴져서 보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퉁퉁 불어서 가게를 나가니 어제와 같은 시간에 그 손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제 눈을 보면서 하하 웃더니 책을 읽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고맙다고 말하면서 고등어 한 손을 선물로 건넸어요. 눈물 때문에 책이 더러워져서 돌려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요. 그러자 괜찮다면서 너털 웃음을 보이던 그 사람. 그 만남이 시작이 되어 우리는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죠.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그게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시작될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근처에서 조그만 책방을 하는 사람이었죠. 서울에서 일하다가 직장이 영 안 맞아 일을 때려치고 부산으로 내려온 거더라고요. 순전히 바다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매일 바다를 보면서 책을 읽고 그 책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고 또 그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는 게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행복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 모습이 더 신기하게 느껴졌대요. 책방도 도서관도 찹집도 아닌 생선가게에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요. 비린내 가득한 곳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게 남편 눈에는 희한하게 보였겠죠. 남편과 연애하는 건 참 재밌었습니다. 존재 이유, 인생의 목표, 후회되는 일처럼 생겨가는 거리가 먼 진지한 이야기를 할 사람이 그동안은 주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했어요. 제가 갖고 있던 속 깊은 고민을 전부 다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결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평생 함께해도 재밌겠다 싶어서요. 내 삶에 생선을 파는 일 말고 먹고 사는 일 말고 더 재미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 예상이 맞았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너무 행복했지요. 비록 가난하고 조금은 궁핍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필요한 건 좋은 집이나 삐까번쩍한 차가 아닌 대화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이모도 겉으로 내색은 안 하셨지만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거든요. 그리고 나직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요. 그 말 한마디를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이모는 또 한 번 엄마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 제가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모 집을 찾아가서 함께 잤어요. 이젠 정말 나의 엄마라고 생각하면서요. 이모와 함께하던 가게를 나온 이후 저는 남편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거처로 옮겼어요. 이모 집으로부터 멀지는 않은 곳에 조금 더 바닷가에 가까이 위치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남편의 책방을 새로 열었어요. 기존에 있던 곳은 아무래도 상권이 발달한 곳이라 책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이번엔 아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지 쪽으로 옮긴 거였죠. 저도 그에 따라 일터로 옮겼어요. 제 가게를 차릴 여력은 없었기에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고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가게들이 많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호객행위도 필요했거든요. 주변 상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낯설고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저도 하루빨리 그곳에 녹아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식당에 들어간 지 3년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불임은 아닐까 정말 많이 불안해했죠. 남편도 저도 아이를 좋아하고 꼭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 봐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3년 동안 소가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들어서자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뛸 듯이 좋아했죠. 너무 귀한 아이라서 몸조리에 힘을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일은 그만둘 수 없었어요. 남편의 책방 사정이 좋지 않았고 당시 가게를 접으면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였거든요. 그래서 점점 부풀어 오르는 배를 잡고서 시장을 향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은 낮에 책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운전일까지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둘 다 정말이지 부단히 애를 쓴 것이죠. 그렇게 매일을 보내다가 저는 출산을 하게 됐고 잠시 동안 이모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아이는 다행히도 건강히 태어나 주었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 주었어요. 아이를 처음 본 순간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생긴 건 정말 쭈글쭈글 못생겼는데 이상하게 빛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 생애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이 모습은 정말 못 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주가 흘렀을 즈음부터 저는 애를 얻고 시장으로 다시 출근했어요. 더 이상 가게를 맡길 수도 없는 일이었고 하루라도 더 일해서 아이의 기저귀 값을 벌여야겠다는 일념뿐이었죠. 사실 첫째를 낳고서 둘째까지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형제가 없어서 많이 외롭게 크기도 했고 가족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만큼 더 행복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첫째를 낳은 것만 해도 기적이라면서 둘째는 생각하지 말라더군요. 둘째는 아쉽지만 그래도 첫째 자체가 기적이라 하니 그거에 만족하며 살기로 했죠.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는 말을 잘 실현해보자는 마음으로요. 시장에서 자란 아이는 시장 내 스타가 되었습니다. 주변 상인분들이 다행히 너무나 예뻐해 주셨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서 시장에 나서는 저를 딸처럼 챙겨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아이는 어른들이 주는 간식을 떠끔떠끔 받아먹으며 쑥쑥 자랐고 어느새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편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했죠. 그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긴 했어요. 어찌 보면 저 때문에 시장에서 크다 보니 현실의 치열함을 너무 일찍 마주했던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열심히 일했지만 아마 아이의 눈으로는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쪽잠 한 번 자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생선을 파는 엄마의 모습이요.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제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뭐 하나 쉽게 사달라는 말을 한 적 없었던 것 같네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짠하고 안쓰러운지 때로는 그냥 보통의 학생들처럼 떼를 쓰고 투정을 부려도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아들이 어렸을 때 습관처럼 저에게 해주던 말이 있어요. 엄마, 난 결혼해서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엄마 아빠처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부부가 돼서 금쪽 같은 애들 나 잘 기를 거야. 그럼 그 옆에 엄마 아빠가 손주를 보며 웃고 있겠지?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요. 우리 대가족이 돼서 행복하게 살자.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너 혼자 힘으로만 되겠니? 라고 말했지만요. 사실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가 생각하는 행복의 우선 가치가 저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가장 먼저였거든요. 직업에서의 성공, 부의 축적 같은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서 좋은 남편이 되고 근사한 아빠가 되는 게 목표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야겠다는 저의 또 다른 목표가 생긴 순간이었죠. 그런 아들이 어느새 30에 가까워진 나이가 됐을 즈음이었어요.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시청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본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은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면서 열심히 일해 빨리 진급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저는 이미 합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 식구는 매일 아침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하게 됐으니 모든 게 온전하고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 무렵 이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임종도 못 본 제게는 너무나 황망한 이별이었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한 달에 2-3번은 찾아뵙던 이모였는데 이젠 정말 딸로서 효도를 하고 싶었는데 항상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던 시간은 이번에도 저를 앞서갔습니다. 당장 쓰러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애써 참으며 장례식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곧이어 아들이 도착했는데 모르는 여자분과 함께 왔더라고요. 우선 절을 하고 따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만나던 여자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없어서 다소 놀랐는데 자연스럽게 제게 인사를 건네와서 다행히 놀란 티를 내지 않고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혼자 오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꼭 같이 와서 얼굴을 뵙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왔다는군요. 인사를 하러 온 건 고맙지만 밝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자리였으면 어떨까 싶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끝까지 웃는 얼굴로 배웅해 주었어요. 그 애를 먼저 보내고 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친구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요. 듣기로는 상사가 아는 동생이라면서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그때 알게 된 거라 하더군요. 사실 일이 바빠서 연애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사가 자꾸 만나보라고 성화이기에 그냥 한번 보고 말 생각으로 자리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나보니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 여자는 아들보다 2살이 어리고 소개해준 상사의 사촌이었어요. 아직 돈을 버는 일은 하지 않고 본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긴 게 이쁘지 않았는데 쇼핑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아들 말로는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철없어 보이고 생각이 짧아 보여서 관심 없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좋았다네요. 본인은 일 때문에 점점 찌들어가고 매사가 귀찮아지는데 그 애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모든 일이 다 즐겁고 단순해 보여서 자신과 다른 그 점이 좋았대요. 굳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말하는 것만 봐도 내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의견 같았죠. 아직 반년 정도 만난 사이이기에 결혼은 좀 이르다 싶었지만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했습니다. 30이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때도 책임질 때도 됐으니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다 하기에 알겠다고 대답했죠. 아들이 이제 장가갈 때가 됐다는 걸 피부로 느끼니 조금 더 빨리 돈을 모아야겠다는 조바심이 들더군요. 그래도 결혼할 때 미천은 대주고 싶어서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남편은 노후 자금 생각해서 적당히 도와주자고 했지만 저는 냉장고 하나라도 더, 세탁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는걸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은 남편 시간이 안 돼서 셋이 만났죠. 함께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애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 스스로 옷을 리폼해서 팔고 옷가게에서도 일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점은 참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저는 꼭 성공할 거예요.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상황이 여의찮아서 좀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제가 해낼 거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얻고 그 후에 쇼핑몰을 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쇼핑몰 일은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일이니까요. 오빠가 옆에서 열심히 내조하겠다고도 했고요. 그치, 오빠? 그 애 말에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 당황해하더라고요. 뭐 황당하긴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본인이 내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있으니 그런 말을 했겠죠. 다만 결혼은 그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결정했다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제가 해석한 뜻은 아닐 거라 생각하며 넘겼죠. 그 만남이 있은 지 한 달 후 아들은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결심하니 일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어요. 사돈댁은 편부모 가정이니 어머님만 모시고 상견례를 했고요. 물론 그때도 좀 언짢은 일이 있긴 했어요. 사돈댁이 뭐만 하면 돈, 계속 돈 얘기를 하셔서 좀 난감했거든요. 상견례 음식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느니, 식장은 싼 곳이었으면 좋겠다느니, 예단은 돈이 없어 못 드릴 것 같다느니 등등 모든 게 다 돈 문제로 귀결되니까 점점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저희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돈 타령을 하진 않거든요. 신뢰가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집은 일반적인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예단과 예물은 전부 없는 걸로 하고서 깔끔하게 결혼식만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모아둔 돈과 저희가 보태는 돈을 합쳐 전셋집을 얻고요. 며느리 될 아가는 모아둔 게 없어서 그냥 몸만 오기로 했죠. 그런 거 다 괜찮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 거죠. 부부가 될 사이끼리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그렇게 해주니까 점점 더 요구하는 게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집 상황 뻔히 알면서 혼주석에 앉을 신부 쪽 부모는 본인 한 명뿐인데 한복 한 벌 해주시면 안 되냐. 축의금은 오는 손님 수 상관없이 애들한테 다 주는 거 어떠냐. 반반씩 가질 수 있게. 결혼해서 2달간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본인은 혼자여서 딸과 떨어져 사는 게 갑작스럽고 쓸쓸하니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등등.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일이 딱 잘라 말했죠. 저희가 금전적으로 무언가 해드리는 건 할 수 없고 요구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축의는 원래 품앗이 개념이고 저희 쪽 하객수가 더 많을 예정이니 적당히 거둔 후에 아이들 용돈은 따로 주겠다고요. 전셋집은 딱 둘만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구했으니 둘만 사는 신혼집으로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죠. 너무 칼같이 거절했나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 말해야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절이 며느리에겐 꽤나 섭섭하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뒤 전화 한 통을 걸어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 통해서 이야기 전달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정말 잘 알겠습니다. 이해도 하고요. 그래도 마음은 사실 조금 섭섭하긴 해요. 한 번뿐인 결혼식에 다 저희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고 귀엽게 부탁하신 건데 너무 냉철하게 거절하셔서요. 그렇게 안 보여도 저희 친정엄마가 사소한 말에도 잘 토라지시는 편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아직도 저 말 생각하면 코웃음이 납니다. 본인 엄마가 잘 삐지니 저한테 말을 예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 식도 올리기 전에 시엄마한테 할 얘긴가요? 저 같으면 밉보일까봐 그런 말은 절대 못했을 텐데요. 여러모로 대단한 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양반 성격은 못 되는지라 평소 제 성격대로라면 들이받았을 텐데 식을 앞둔 터라 간신히 참았어요. 예정되어 있는 식은 웃는 얼굴로 잘 끝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돈댁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친절히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혼냈어야 하는데 제가 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본인의 발밑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식을 올린 이후 전화 한 통 없었고 아들만 몇 번 만날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집을 찾아왔을 때에도 아들 혼자였죠. 왜 며느리는 함께 안 왔냐고 물으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안 가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본인도 좀 찜찜하고 화도 나는데 아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왠지 저도 속으론 꾀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할 순 없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아들에게 언제쯤 아이를 가질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항상 아이를 일찍 갖고 싶다고 말했던 터라 바로 가질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어쩐지 쉽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 추후에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직은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만 말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휴일을 맞이해서 며느리와 함께 집을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가 반가워서 이것저것 반찬을 많이 해두었죠. 그런데 음식을 놓은 상을 보더니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 저 해산물 잘 못 먹어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요. 그냥 저희 나가서 외식하면 안 돼요? 근처에 소고기집 맛있는데 생겼다던데? 이미 상을 차린 터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엄마가 상 차려주실 거라고도 미리 말했는데 그땐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리고 해산물 좋아했으면서 갑자기 싫다는 말 난 투정으로밖에 안 들려. 그냥 먹어 오늘은. 아들의 냉담한 반응에 기분이 상했는지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냐고 아들을 타박했더니 아무 말 하지 않더군요. 그날 어르고 달래봤지만 며느리는 끝내 밖으로 나오질 않았고 식구끼리 어색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가보니 음식 배달원이더라고요. 우리는 음식 시킨 적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자기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와서 음식을 빼앗듯이 가져가서는 다시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광경이 어이없어 가만히 보고 있었고 아들만 한숨을 푹 내쉬었죠. 저희에게 죄송하다면서 바로 가겠다고 했죠. 아들은 곧장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밥은 먹고 가야 하지 않겠냐며 자기를 굶기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발로 온갖 물건을 차대면서요. 며느리의 그런 면은 처음 봐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일하며 별별 꼴을 다 봤는데도 며느리가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모습이 익숙한지 아무렇지 않게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많이 부자연스럽거든요. 아들에게 이런 걱정을 내비추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부부 사이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답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믿기 때문에 우선은 그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급하게 집에 가느라 짐을 두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당시 남편이 없고 저 혼자만 있었는데요. 그날 며느리의 눈빛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정말이지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그야말로 원수를 진 눈빛이었어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니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째려보면서 짐을 챙기고 인사 없이 나가려고 하기에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붙잡고서 물었죠. 얘야, 말 좀 해보자. 너 지금 일부러 나 똑바로 노려보고 화낸 거 티내려고 물건 턱턱 던지고 인사도 없이 집에 가려는 거 다 안다? 기분이 상한 게 있으면 말을 해줘야지. 가족한테 그런 식으로 티내서 되겠니? 아무리 어려도 말이야.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잖아. 뭐 때문에 그러는지 말을 해라. 어머님, 꼭 말을 해야 아시겠어요? 그것부터가 이미 기분이 상하는 포인트예요.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 꼴을 당했는데도 오늘 절 보고서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저 해산물 싫어하게 된 거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 탓에서 나는 그 생선 비린내 때문에요. 근데 저 여태 참고 지낸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배려라는 게 아예 없는 건지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며느리는 그게 제가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이라 그런 줄 아는 건지 쌩 하며 나가버리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청승맞게 눈물이 나더군요. 저런 소리를 들으려고 여태껏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원래의 저 같았으면 맞받아치면서 한 소리 크게 했을 텐데 사람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사스러워서 이 얘기를 어디에 할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 끙끙 앓았죠. 처음엔 제 신세가 딱하고 슬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모든 분노로 변하더군요. 어떻게 저렇게 막대 먹은 애가 있을 수 있지 싶었어요. 저에게도 이럴 정도인데 아들에게는 얼마나 뻔뻔하고 황당하게 나올지 예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아들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대체 며느리와 무슨 일이 있냐고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분명 문제가 있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것 보니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에게 폭탄 같은 말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와이프, 임신했어요. 엊그제 들었어요. 저도 이제 막 2달 됐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이라니. 원래 같았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소식일 텐데 어쩐지 그 순간에 듣는 임신 소식은 절망에 가깝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아들은 어떻게든 정을 붙이고 살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저랑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닫아버린 저희를 보면서 아들은 또다시 사과를 하면서 짤막하게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저 밝고 명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짜증과 화가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그러질 않아서 지금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조금씩 맞춰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다툼이 잦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뭐라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저 슬기롭게 헤쳐나가라 라고만 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지만 꼭 참았죠. 맘 같아선 아들을 힘들게 하는 며느리를 붙잡고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어요. 밤에 악몽을 꿀 지경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은 지 2주 후 그토록 걱정하던 일이 터지게 됐습니다. 여느 날처럼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 소식 들었냐고. 임신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아져서 용돈이 필요하다는 문자였습니다. 용돈을 달라는 노골적인 문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용돈을 한번 주려고 하기도 했으니 그냥 이때 한 번에 해결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잘 모르고 일이 바쁘니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했죠. 집도 가까웠으니까요. 그러자 상황이 급한 건지 금방 알겠다고 답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오기 전까지 그간 벌어둔 현금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봉투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나 냄새가 날까 싶어서 방향제도 뿌려두고요. 그렇게 며느리를 기다리는데 4시간 정도 흘러 밤이 됐을 즈음 슬그머니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미 많은 상인들이 문을 닫고 있던 때였어요. 기다리다 못한 저도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왜 이리 늦었냐고 물으니 일부러 저녁 때 맞춰서 왔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많을 때 가면 제게 피해가 갈 것 같았다면서요. 속내는 그게 아닌 것 같았지만 더 이상 길게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았습니다. 돈이 걸려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사근사근 말하는 모습이 불쾌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준비해뒀던 봉투를 며느리에게 건네며 고생했다고 임신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찡그리며 코를 막더니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는 뭔가를 꺼내더군요. 비닐 장갑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집에서 챙겨온 거였죠. 그렇게 주섬주섬 비닐 장갑을 끼면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냄새가 너무 역해서 도저히 못 참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임신했으니 봐주실 거죠? 다음부터는 인터넷 뱅킹 배우셔서 이렇게 오가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선 비린내가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부탁드려요, 어머님. 순간 저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눈을 제대로 떠보니 제가 어느 순간 며느리의 뺨을 치고선 쓰러뜨려 발로 밟고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으니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크게 다칠 뻔했죠. 며느리는 울면서 일어나 저를 고소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사과를 하려다가 도저히 입 밖으로 미안하단 말이 안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명 잘못한 게 맞지만 그 당시 그 순간에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가 아프다는 소리에 병원에는 데려가야 할 것 같아서 억지로 끌고 함께 택시를 탔어요. 싫다고 난리를 치는 거 팔을 꽉 붙들고 태워갔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며느리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배를 친 게 화근이 돼서 유산이 된 거였어요. 겉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별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필 유산이라니. 너무나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찌됐든 폭력을 저지른 건 죄니까요. 며느리가 다쳤다는 제 연락을 받은 남편과 아들이 곧장 병원으로 왔습니다. 울고 있던 며느리를 지나쳐 곧장 의자에 앉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괜찮냐고 묻더군요. 이에 며느린 화가 났는지 아들을 붙잡고선 또다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지금 다친 사람은 나인데 저 아줌마한테 괜찮냐고 묻는 거야? 네 자식이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유산됐다는데 화도 안 나냐고. 네가 사람이야? 법적으로 다 같이 고소해서 콩밥 한번 먹여줄까? 고소해. 대신 나도 똑같이 고소할 거야. 네 뱃속에 있던 애, 내 애 아닌 거 다 알아. 그간 외도한 거 책임 물을 거고 여태까지 나 폭행했던 것도 폭행죄로 물을 거야. 증거는 항상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 너도 알겠지. 그 말을 하면서 아들이 소매를 걷어붙이는데 너무 놀라서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들이 팔이 온통 멍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그간 며느리가 아들의 몸을 비틀고 꼬집어서 멍들게 해왔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괴롭혔으면 거의 모든 상처가 피멍 정도로 새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아들의 말에 며느린 당황하면서 네 애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뱃속에 애가 자기 애라고 주장하는 남자랑도 따로 연락해서 만났어. 알고 보니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는데 직업이 없어서 네가 헤어지자 했다며. 그러면서 여태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다 알면서도 어떻게든 이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참았던 거야. 그런데도 넌 뻔뻔하게 나한테 사업 자금을 대달라 하고 툭하면 언어폭력에 육체적 폭력까지 일삼았지. 더는 나도 못 참아. 누구 죄가 더 큰지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우선 우리 집에서 짐 챙겨서 당장 나가. 유산했든 안 했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 몸 잘 챙기고. 그제서야 며느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안 건지 아들의 팔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면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저와 남편을 데리고선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 병원비라도 내달라는 며느리의 외침이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네요. 밖에 나온 아들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여태 참았는데 결국엔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도 저도 결국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아들을 꼭 껴안고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부모가 되어 아무런 힘이 못 되어줘서요. 그러자 한참을 울던 아들은 힘이 되어줬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엄마, 아빠, 솔직히 말하면 유산됐다는 소식 듣고 기뻤어. 난 바보처럼 내가 책임질 생각만 했는데 그 소식 듣고 좋아하는 내 모습 보면서 징그럽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내 본심이란 걸 깨달았어. 자꾸만 책임지려고 하는 게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걸, 나에게도 힘든 일이었다는 걸 안 거야. 이런 말 싫겠지만 사실 고마워, 엄마. 엄마 덕분에 내가 정신 차리고 끝낼 수 있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고맙다는 아들의 말에 그저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나처럼 못난 엄마를 두어서 미안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밤새 서로를 붙들고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고 며느리였던 그 여자는 모든 짐을 챙겨 집에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사도는 그 와중에 분위기 파악을 못했는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는 본인 애가 아니면 어떠냐, 결혼 생활 중에 임신했으면 신랑이 책임져야지와 같은 막말을 퍼부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들이 이번에는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똑같이 막말을 해줬다고 했으니 그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를 소개해준 아들의 상사도 그 여자가 집안 내 골칫거리여서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주위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직원,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소개시켜주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들이 안 좋게 이혼한 것에 대해 소문이 쫙 나서 그 여자를 소개해준 상사도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말도 못 걸 정도로요. 그 정도면 그래도 각자의 죗값은 치렀다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그쪽 엄마와 함께 이사를 갔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동네에도 소문이 났다고 하니 아마 얼굴 들고 지내긴 힘들었을 테죠. 어떤 마음인지 직접적으로 듣거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들의 책임감과 연민을 잘 알기에 절대 이혼할 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벌인 일들이니까요. 이혼 후에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돌아봤을 거라 믿습니다. 그 여자가 쏙 빠진 우리의 삶은 전처럼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저와 남편, 아들은 여전히 같은 곳으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퇴근을 하죠. 결혼 전과 상황은 비슷해도 지금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져 있긴 해요.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서로의 아픔을 충분히 나누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약속이 생긴 거죠. 가족이 이렇게 든든하고 끈끈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씩 아들의 팔다리에 생긴 멍자국에 약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상처가 아직도 다 아물지 않았거든요. 단지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상처가 전부 아물 때쯤에는 아들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도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쉽게 나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 빨리 딱딱한 흉터가 되어서 지난 일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편안히 웃을 수 있는 날이 되겠죠. 서두르진 않으려고요. 늘 그래왔듯 우리 가족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제 삶의 의미와 목표로 두고서 살아보려고요. 분명 지난 시간은 순탄치 않았지만 이렇게 나의 존재, 이유,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으니 그걸로 충분히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면서요. 어쩌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는 그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값진 일들이나 순간이란 걸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존재 이유, 삶의 의미, 살게 하는 힘을 너무 깊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답은 여러분의 안에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